자, 여기에서 21번 문제에서 난 왜 기억이 있지? 수업했던 것 같은 숙종 25년 회양부사 갑은 자신이 행차하는데 무리했다는 이유로 선비 을을 잡아 곤장을 쳐서 죽게 했다. 갑이 을을 죽였어요. 선비는 숙종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봤고 대신들은 신하들은 형벌을 집행하는 이런 일이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 이에 숙종은 꾸짖었다. 경국대전은 역대 선왕들이 만든 한결같이 시행하는 성스러운 규범, 아까 대전입니다. 결코 멋대로 정해서는 아니 된다. 구행의 법을 잘못 정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가? 갑이 살아서 나가게 되면 무법의 나라가 된다 하면서 숙종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얘기해. 여기서 숙종과 대신들은 아래의 규정들 가운데 어느 규정을 정할지에 대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서 경국대전의 형법은 대명률을 명나라에서 사용하는 법률이었나 봐. 대명률을 형법으로 적용한대. 대명률, 사람을 죽인 자는 생액천다. 이게 숙종의 얘기죠. 숙종의 입장에서 뭐 하겠다는 거야? 대명률. 근데 대명률은 대전에서 이미 형법으로 적용한다 그랬거든. 그럼 대전 안에 있는 규정들은 다 영원히 시행할 만한 어떤 것. 그래서 고치면 안 되는 것. 자, 근데 경국대전은 관리가 형벌을 남용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면 곤장에 취하는 거지 죽이진 않는다. 이거는 또 대신들. 대신들도 경국대전의 대목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숙종도 경국대전에 있는 대목을 가지고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대명률도 그럼 뭐가 돼요? 대전 안에 실려 있는 대전에 들어와 있는 형법이기 때문에 얘도 영원히 고쳐야 될, 고치지 않고 영원히 시행해야 할 법률이 되는 거지. 갑의 행위에 달을 적용하는 것은 그저 조종성언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숙종은 완성된 지 200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적절한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적절한 거네. 답 1번이네. 답 1번 아닌가요? 1번이죠? 자, 경국대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경국대전은 이 규정을 적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적용하는 거죠. 예, 틀린 거고. 숙종의 대명률의 규정인 다를 정하는 것은 대전의 규정을 따르는 태도랑 같죠. 대전 안에 이 규정이 있으니까 이거 따르는 겁니다. 근데 서로 다른 룰을 따르기 때문에 둘이 부딪히는 거지. 이 정도만 여기는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질문으로 갑시다. 요거 통화정책에 대한 얘기인데 22번부터 25번 중에 혹시 질문 있을까요? 23번이 대단히 문제가 길죠? 당시에도 어려웠던 문제기는 했습니다. 채점 돼 있어? 23번 맞췄니? 문제를 맞췄어? 음. 자, 이거 한번 볼게. 이 첫 단락은 좀 잘 알아줬으면 좋겠는데요. 첫 단락은 통화정책이라는 건 누가 시행합니까? 중앙은행이 시행해서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자,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 통화정책.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인 공개시장 운영은 자 봅시다.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매매해 사고 팔아서 금융시장의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금리. 자, 기준금리가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거. 자, 이거 보세요. 목적이 뭐예요?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금리가 있습니다. 일단 무슨 말인지 몰라도 기준금리가 있으면 그 기준금리에 따라가게끔 뭘 조절해요? 시장 이자율을 적지를 마봐. 여기에 가깝게 만드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방법이 뭐야? 뭘 통해서? 중앙은행은 뭘 조절해? 채권을 매매해서. 채권을 매매하게 되면 통화량이 조절되거나 이자율이 조절됩니다. 확인해 볼게.
자,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은 하락하고, 자, 비례관계 보세요. 채권 매수. 매수는 무슨 말인지 알죠? 매수는 사는 겁니까? 파는 겁니까? 매수? 어쨌든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은 하락. 채권을 매도하면 이자율은 상승. 매도는 뭐죠? 파는 겁니다. 매도가 파는 거고요. 매수는 사는 거예요. 받아들입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자, 그래서 이자율 하락은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해서 이자율이 하락하면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어, 자, 소비 투자 확대, 경기 활성화,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오른다. 그 반대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봐봐. 채권 매매라고 했지? 채권 매매 설명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야. 이해됐니? 매수하는 이유는 뭐죠? 이자율을 하락시키기 위해서죠? 뭐의 이자율이요? 시장 이자율이요. 그럼 기준금리는 어떤 거예요? 기준금리는 정책적으로 결정한 금리는 어떻게 한 거예요? 낮게 잡은 거겠죠, 금리를. 낮은 목표로 잡고 그 목표에 맞춰서 채권을 매수해서 이자율을 하락시켰다. 근데 기계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만 적죠. 채권 매수. 매수라는 건 매입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채권을 매수하면 뭐가? 이자율 하락. 이자율이 하락하면 이자율이랑 같은 말은 뭐죠? 금리가 되는 겁니다.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서 소비, 투자가 다 확대. 자, 경기는 좋아지고 대신 안 좋은 점 물가가 상승합니다. 뭐지? 잘못했어. 원리적으로는 몰라도 우리가 이렇게는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정책, 채권을 매수하는 정책이 바로 통화 정책입니다. 채권을 매수를 해서 이자율을 하락시킨 거예요. 하락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채권을 매수한 거죠. 그럼 일대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자, 어떤 문제 상황일 때 이런 해결책이었을까요? 이때 이걸 해결책이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경기가 활성화되죠. 어떨 때, 어떤 문제일 때? 경기가 설명은 없지만 위축돼 있을 때. 사람들이 물건도 잘 사지 않고 투자도 안 할 때. 위축돼 있고 물가가 어떨 때? 지나치게 하락되어 있을 때. 이런 문제 상황에 대해서 그 해결책으로서 요 설명은 없습니다, 지금. 어쩌면 그 해결책으로서 뭐 한다? 채권을 매수해서 이자율을 하락시킨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반대 상황은 굳이 안 적어도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합시다. 너무 지나치게 활성화돼서 물가가 세면 어떻게 해요? 채권을 매도해서, 매도는 판매하는 겁니다. 매각해서 이자율을 상승시키고. 근데 이게 채권을 매수했을 때 왜 이자율이 하락하거나 상승하는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모르죠. 원리적으로는 그냥 받아들입시다. 자, 가볼게요. 그거는 다 설명하고 끝낼게. 자, 두 번째 단락 들어가요. 어, 여기 물론 물가 상승이라고 쓰긴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만 얘기를 할게. 요 23번 문제는요. 23번 문제는 요거 가지고 풀립니다. 지금 내용 정리한 거 가지고 풀려요.
이자율이 하락하면 이자율과 관계 어떻게 돼요? 물가 상승률이 반비례 관계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에서 이 두 번째 단락까지 읽고 23번 문제를 해결해 보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얻기 위한 조건 중에 선제성과 정책 신뢰성이 있다. 통화정책, 통화량 조절하는 거였죠. 금리, 이자율 중요한 것입니다. 통화정책의 선제적이라는 것은, 자, 선제적 설명 끝나면 정책 신뢰성 나올 것 같아요. 중앙은행이 경제 변동을 예측해 이에 미리 대처하는 거,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공개시장 운영을 실시하여 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차가 발생하는데 실시를 했어도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야. 효과는 나중에 나타나. 이를 정책 외부 시차라고 하면 이 때문에 선제성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안문정에 대한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서야 비로소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면 정책 외부 시차로 인해 경제가 스스로 침체 국면을 벗어난 다음에야 정책 효과가 벗어날 수 있다. 자, 경제가 스스로 침체 국면을 벗어났다는 건 경기가 활성화되고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야. 아까 얘기했잖아. 경기가 이렇게 되는 건 그렇지 않을 때 하는 해결책이지. 근데 이걸 통해서 경기가 좋아지고 물가가 상승하는 것 전에 여기 떨어졌다가 이제 미리 얘가 알아서 경기가 점점 좋아지고 물가가 점점 상승했을 때 이것을 시행해서 이럴 때 효과가 나타나 버리면 플러스가 돼가지고 지나치게 상승. 이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죠. 어딨니? 다음에 발현. 이 경우 경기 과열과 같은 부작용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침체되고 있다가 상승하는데 여기에서 정책이 효과가 발생하면 안 되고 떨어질 때 이 고래 깊이가 너무 깊어지지 않게 이쯤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경기가 좀 좋을 때 이 시행을 해야 돼야 침체되기 시작할 때 덜 빠지고 빨리 올라올 수도 있는 거지. 먼저 미리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23번 문제 가봅시다. 경제학자 병이 지하는 내용은 적절한 겁니다. 어떤 가상의 경제 2000땡땡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 분기 동안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4%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기준금리는 4%입니다. 다양한 물가 변동 요인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률은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났다. 단, 각 분기의 물가 변동 요인은 서로 관련이 없다. 영향을 주지 않아. 자, 이때 뭐야? 안 써있지만 기준금리 4%. 기준금리 4%. 기준금리 4%일 때 1분기 때는 물가 상승률이 2%. 여기 때는 3%. 여기 때는 3%입니다. 좀 더 가보죠. 형은 1월 1일 위 표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었고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 상승률을 매 분기 2%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얘 2%. 이거 옆에다 쓸게요. 안 보이니까. 얘 2%를 유지. 얘도 2%를 유지. 얘도 2%를 유지. 그러니까 목표야. 그래야 국민 생활이 안정이 돼.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선제적 통화 정책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볼게. 4%에서 10.5% 포인트만큼 변하면 물가 상승률은 위에 표의 각 분기값 2%나 3%그 분기값을 기준으로 1% 포인트씩 달라진다. 며 기준금리 조정과 공개시장 운영은 1월 1일과 4월 1일에 시행된다. 정책 외부 시장은 1개 분기
1개분기. 기준금리 조정에 따른 물가 평균 변동 변화는 1개분기 동안 지속됩니다. 그럼 뭐야? 지금 2%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 그러면 2%는 2% 유지되니까 괜찮지. 근데 2분기 때 3%를 2%로 만들려면 마이너스 1%포인트 줄여야 되지. 3%에서.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거는 언제 해야 효과가 있어? 한 개 분기 전에 해야 돼. 이해됐니? 외부 시차가 한 개 분기라고 그랬습니다. 1월 1일에 기준금리를 자, 기준금리와 아까도 나왔지? 기준금리와 물가 상승률의 차이는 얘가 1%포인트만큼 변하면 자, 둘의 관계는 상승하면 하락하는 반비례 관계였습니다. 얘가 1.5%포인트만큼 상승하면 물가 상승률은 1%포인트만큼 떨어지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오르고 떨어지는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거 아까 질문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3%의 물가 상승률 2%를 하려면 1%포인트 다운시켜야 되죠. 1%포인트 다운시키려면 1.5%포인트 기준금리를 상승시켜야지. 언제? 1월 1일에. 해야 그 다음 분기에 효과가 나타나. 그래서 보면 1월 1일에 1%, 1.5%포인트 4%에서 상승시켜야 됩니다. 그럼 어몇 퍼센트? 1월 1일에 5.5%포인트를 인상해야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3분기 때도 어때야 돼요? 3분기 때도 2%입니다. 그럼 1%포인트 하락시켜야죠. 잘 봐야 돼. 4%를, 기준금리 4%를 기준으로 3%입니다. 얘 1%포인트 하락시키려면 얘 어때야 돼요? 1.5%포인트 상승시켜야죠. 5점 여전히 5%로 유지를 해야 2%포인트가 되겠죠. 답은 5번이 됩니다. 그래서 은빈 이해되니? 오케이. 나머지 부분은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요거 하나만 설명하겠습니다. 왜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이 떨어지는지 잠깐만 얘기하죠. 내가 채권 설명한 적 있지. 액면 금액 쓰고 액면 이자율 쓰고. 자, 볼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업이 요거 여기다 정리해 봅시다. 기업이 채권이 계속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업이 사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기업의 경우 자금 마련하는 방법은 물론 자기 돈으로 할 수도 있고요. 첫 번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주식을 발행해도 돼요. 주식을 가진 사람한테 1년이 지났을 때 배당금을 주는 거죠. 매출 수익에서 비율만큼 줍니다. 혹시 주식 가지고 있니? 우리 딸들도 주식 좀 줬으면 좋겠는데. 큰 딸은 주식이 있는 거야. 주식 있어? 어디 거 있어? 어디 거 있어? 그때 엄마가 말씀하셨으니까. 아닌데? 민서도 있다고 그랬어요, 진짜. 종목 몰라, 종목? 응? 어쨌든 네 거야. 자, 세 번째. 이제 더 이상 대출도 못 받고 주식도 발행할 수 없을 때 뭘 합니까?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발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채권을 발행한다는 건 이런 건데요. 채권.
은행에선 대출하면 대출이자 갚으면 되는 거죠. 나중에 원금 갚으면 되는 겁니다. 맞지? 채권은요, 더 이상 이제 저기 할 수 없을 때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채권은 말 그대로 채권 채무 이런 것과 관련된 건 맞는데, 종이 쪼가리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종이에 액면 금액, 혹은 이렇게 쓸까? 액면가, 가 대신에 금액이라고 써도 돼요. 액면 금액이 써 있습니다. 아, 나도 실제로 선생님도 본 적이 없어. 그런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에 투자를 해도 요즘은 실물에다가 채권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르기도 하거든요. 졸려 많이? 글씨가 잘 보려나 모르겠네, 이미지가. 요거 잘 보이십니까? 요게 인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저 숫자가 액면금액. 그리고 요 왼편에 뭐가 나와 있어? 발행일과 상환일이 있지. 몇 년이야? 1998년에서 2003년 6월 20일, 6월 20일 돼 있지. 5년이 만기. 연 이자율, 액면 금리라고 돼 있거든. 인쇄된 7.5%. 야, 장난 아니다. 이거는 꼭 채권 사는 게 되게 좋겠다. 왜 지금 돈 저금해봤자 이자 얼마나 줘? 3%, 4% 정도 주나? 이 정도인데 지금 금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채권을 만약에 구입하면 되게 괜찮죠. 이해됩니까? 요런 게 종이 쪼가리에도 이렇게 인쇄한 거예요. 일단은 페이드 이제 저기 된 것 같아. 이거는 만기가 돼서 이미 완성이 된 것 같아. 잠깐만. 자, 그러면 액면가 우리는 이렇게 좀 세게 써봅시다. 100억. 됐죠? 액면 금리 인쇄된 금리는 다른 말로 이자율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자율 5%라고 해보죠. 만기 이 만기일은 언제 발행해서 언제 이 돈을 갚게 되는지 연도로 써야 되지만 대충 편하게 10년 정도라고 해보죠. 10년짜리. 이거를 이러한 채권을 A기업이 이런 채권을 발행했다고 칩시다. 이 채권은 위험한 게 있습니다. 위험한 점이 뭐냐면요. 자, 그러면 이러면 B라는 애가 발행을 했고 B가 채권을 매입했다고 해보죠. 매입은 매수입니다.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아, 그림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어떡하지? 그러면,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채권을 매입했으면 B는 이제 이 채권 A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A, 자, 채권 종이 쪼가리를 그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A가 발행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 채권은 이렇게 해서 가고, 뭐예요? 100억을, 액면가에서는 100억을 지급하는 거죠. 누구한테? A한테. 이해되겠니? 화살표가 좀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화살표가 원래 이렇게 그렸어야 될 것 같아요. 미안해요. 이렇게. 굳이 안 고쳐도 돼. 채권을 이렇게 주고, 얘는 그럼 채권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돼서,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해마다 5%이자 5억씩 이자를 10년 동안 총 50억을
마지막에 액면 금액 100억까지 지급해서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평균 수익률 5%, 연 5%. 이렇게 해서 자금을 마련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 뭐야? 이렇게 해서 채권을 B가 매입했어. 채권을 가지고 있어. 근데 회사가 부도났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돈 휴지 쪼가리가 됩니다. B는 그러면 원금 회수 돼, 안 돼? 못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뭐예요? CDS 프리미엄. 기억납니까 혹시? AAA 플러스 AA CDS 프리미엄 지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거야. 내가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채권이란 그런 거라는 거야. 근데 그 채권을 얘가 가지고 있다가 원금 회수가 필요해. 그러면 아직 만기가 안 됐어도 도중에 채권 시장에다가 이 채권을 갖다 팔 수 있습니다. 그러면 C라는 애가 그 채권을 매입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돈, 파는 가격에 해당하는 돈을 B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C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C에게 이 이자율을 계속 주는 거죠. 이렇게 놔도 돼? 그러면 이게 어떻게 통화량을 결정하느냐? 자, 이것만 얘기할게요. 통화량이 증가하면 화폐 가치는 떨어집니다. 양과 자, 뭐든지 공급된 양이 많으면 알아도 공급량이 많으면 가치, 가격은 떨어집니다. 통화량은 뭐냐면요.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돈이 흔해져서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 관계를 알아두시고 하나 더 알아둡시다. 금리랑 이자율은 같은 말인데 이자율은 화폐의 가치, 가격입니다. 퍼센트를 나타내죠. 그 가격 표시를. 금리가 1%였다가 5%가 됐다고 쳐봐. 화폐가 비싸진 거야, 싸진 거야? 비싸진 겁니다. 옛날엔 100억을 저금하면 1억 이자를 받았는데 이젠 100억을 저금하면 5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비싸진 거죠. 그러면 저금을 안 하고 100억을 가지고 있다가 금리가 5% 되면 당연히 뭐 하면 돼요? 저금하면 5배의 이자 소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납득되죠? 자, 이런 거예요. 한번 봅시다.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한국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에요. 중앙은행이 자, 시중에 채권이 있을 때 채권을 시중에 있는 채권을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입 내지는 매수한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시중에 있는 채권 중에 하나를 저희는 채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납득돼? 채권을 보유해요. 채권을 공짜로 사드립니까? 아니죠. 뭐 해야 돼요? 채권에 대해서 100억짜리라고 했을 때 100억짜리 채권을 사드리려면 100억을 지불해서 이해되죠? 채권을 보유하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 이렇게 되면 시중에 뭐가 풀립니까? 100억이 풀리죠. 100억만 늘어나죠. 그럼 결국 채권을 하나만 매입하는 게 아니라 많은 채권을 매수하면 사들이면 중앙은행은 돈을 시중에 계속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시중의 통화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되죠.
양이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치는 떨어진다고. 화폐 가치는 무슨 뜻이라고요? 이자율. 됐니?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함으로써 이자율, 금리는 떨어진다. 이 정도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돼요. 이자율만 하락하는 게 아니라 화폐 가치만 하락하는 게 아니라 뭐가 상승합니까? 물가가 상승합니다. 왜? 이전보다 돈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게 되지. 그래서 물건들이 비싸지는 거야.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게 일반적인 룰입니다. 이게 안 지켜질 때도 예외적으로 있어요. 통화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금리, 이자율, 화폐 가치 떨어지고요. 상대적으로 물가는 상승합니다. 비싸져요. 물건의 가치는. 이 정도는 알아둡시다. 아, 됐나? 우리가 몇 시에 시작했죠? 몇 시에? 한 질문만 더 합시다. 그리고 잠깐 쉬죠. 144페이지 여기 DNS. 지금 쉴까? 지금 쉬어도 괜찮아. 너무 피곤하니까. 잠깐만 쉬고 하죠. 자, 그 컴퓨터와 관련된 기술 지문인데, 우리가 읽기는 읽어야 되는데, 어디지? 여기 풀려 있어요? 네. 그 뒤에 풀었어? 기술은 안 받고? 네. 뒤에는 뭐지, 지문이? 아, 논리실증주의 토퍼 이거? 여기 너는 풀려 있어요? 은빈아? 여기로 먼저 넘어가보자. DNS는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146페이지 한번 넘어보죠. 단락을 잘라보면 요즘 지문, 요즘으로 보면 이렇게까지 긴 지문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려면 아마 주제통합, 가와 나로 나뉘어서 나오겠죠. 한 단락 한 단락의 그 분량이 되게 많습니다. 3, 4, 뭐야? 4고 5. 전체 5개 단락밖에 안 돼요. 근데 엄청 깁니다. 여기에서 요 지문은 제가 여기 읽어보면 어디가 이해 안 되냐면 여기가 일단 이해가 안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대로 따라와서 읽어가지고 문제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5단락에서 여기도 잘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시를 들어주면 참 좋겠는데 얘도 안 들어줍니다. 네. 자, 1단락부터 잠깐 보죠. 논리실증주의자 포퍼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이건 이들의 지식의 구분 방법이죠. 그러면 논리실증주의자나 포퍼는 지식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설명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경험과 무관한 것.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 그것의 대표적인 건 과학이고요. 경험과 관련 있는 건 수학이나 논리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분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가보죠. 그 중에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된다고 주장한다. 자, 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것인데 그들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예측을 도출하면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린지. 그래서 예측한 대로 그 관찰 결과, 실험 결과가 나오는지, 관찰 등의 경험을 통해, 이때 경험은 얘네를 경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등호로 말고 그냥 판단함으로써 그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다. 아, 문장 잘 봐봐. 잘 봐. 과학적 지식을 이렇게 누적되는데 잘 봐. 과학적 방법이 뭔지 모를 것 같으니까 그것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과학적 방법에 대한 설명인 거죠.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가설, 예측, 경험, 관찰이나 실험의 경험은 여기에 해당되는 지식입니다. 여기에는 쓰여요? 여기서 가설, 예측, 실험, 관찰 이런 것들은 경험과 무관한 지식에는 사용되지 않는 개념. 읽을 때 이걸 알아차리면서 읽어주는 게 되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중에 잠깐만 정리를 하자면 가설을 토대로 논리적으로 예측을 도출했으면 예측한 것과 자, 실험, 관찰 등을 통해서 그 예측이 적절한지 확인했을 때 그 예측이 맞거나 틀리는 경우가 나오겠지. 이게 바로 뭐다? 과학적 방법이다. 그리고 논리실증기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 예측한 것대로 실험 관찰 결과도 나왔을 경우, 이해됐니? 이걸 통해서 맞았을 경우,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 추가? 누적된다. 같은 말. 둘의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예측이 맞았을 때 추가하는 거고요. 얘는 틀리지 않으면. 이건 시험 문제로 나올 법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지만 여기에 대한 이해는 이게 다른 말이라는 거 알겠어요? 아니면 좀 비슷한 말 같아요? 이렇게 해서 추가된다는 것과 이렇게 해서 추가된다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외계인 존재해요? 존재하는 것이 지금 확인되지 않았죠. 확인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틀렸다는 것이 확인되지도 않았습니다. 최소한 있는 게 확인된 건 아닌데 그렇다고 존재한다는 게 틀렸다는 거, 존재하지 않는다, 틀렸다는 게 확정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죠. 틀림이 확인이. 이럴 때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건 그러면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지식에 추가하지 않습니다. 확정이 안 됐으니까. 포퍼는 어떻게 해요? 야, 응? 틀린 거 없지 않냐? 아직 틀렸다고 확신할 수 없지 않냐? 그러면 뭐 한다? 이거를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가설을 지식에 추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차이가 있죠. 시험 문제는 안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사례를 들어서 이해시킨 겁니다. 이해 못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 다르구나. 추가할 때 기준이. 콰이는 하지만입니다. 대립되는 거예요.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 차이점입니다. 얘는 뭐야? 차이점을 적극 부각해봐. 가설만 가지고도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게 얘네들. 콰이는 안 돼. 봅시다. 예를 들어 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만 가지고는 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을 이끌어낼 수 없다. 왜? 자, 가설만 가지고선 예측을 이끌어낼 수 없다.
먼저 지금까지 관찰한 모든 금속은 열받으면 팽창되는 기존의 지식과 M에 열을 가했다는 조건 등이 필요하다. 그럼 뭐야? 가설, 기존 지식, 조건 등이 포함돼서 뭐가 도출될 수 있다? 얘네들이 세 가지가 다 포함돼야 최소한 예측이 도출된다. 적을 데가 없어가지고 불편하긴 하지만 콰이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름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까는 가설로부터 예측이 바로 도출될 수 있다고 했지만 가설만이 아니라 기존 지식 그리고 또 뭐 조건 등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나 예측이 도출돼. 예측이 틀렸다면 그럼 뭐 때문에 틀린 거야? 가설 때문에 틀렸다고 볼 수도 있고 또는 가설은 맞는데 기존 지식이 틀려서 틀릴 수도 있고 조건이 틀려서 틀릴 수도 있지. 최소한 예측대로 되려면 이 세 가지가 최소한은 맞아야지만 되는 거야. 그래서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이 실패한 건지 알 수 없다. 너희들은 지금 가설을 예측이 틀렸다면 얘는 가설만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이 틀렸다면 가설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렇게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야. 이로부터 콰이는 개별적인 가설뿐만 아니라 기존 지식, 여러 조건 등을 포함한 전체 지식, 이때 전체 지식은 예, 개별적인 가설 1, 2, 3. 일때 이 전체 지식은 1, 2, 3을 포함하는 거죠. 이 모두 다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 이게 바로 뭐? 총체주의. everything. total. 봐봐. 이거 지금 뭐야? 콰이도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이 지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해서 가설과 이런 데에 대해서 콰인도 얘기하는 거야. 경험을 통한 경험 뭐? 실험과 관찰. 실험 관찰을 통해 확인하는 지식은 얘는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 봐봐. 16번. 기억, 논리식재나 포퍼, 니은, 콰인 모두 아니오라고 답변할 수 있는 거. 경험, 가설은 과학적 지식이었죠? 가설은 뭘 통해서 시험한다? 경험을 통해서 시험해야 된다. 경험을 통해서 시험해야 된다. 경험을 통해서 시험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겠지. 통하지 않고 가설 시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요. 자, 가설 이거 다 과학입니다. 과학. 됐어? 1번의 답은 그래서 1번 다 맞췄어? 좋고. 자, 그러면 여기 차분하게 읽으면 여기 내용이 되게 어렵습니다. 살려서 읽어드리기는 쉽지만 일단 여기서 콰이는 3단락의 일부까지는 얘기하죠. 3단락에서 여기만 따봅시다.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의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 논리실증자 포퍼는 경험을 통하지 않고 판별할 수 있는 지식이 분석, 경험을 통해서 판별되는 게 종합 명제. 여기까지. 네, 총체질 정당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쭉 논증을 거치는데 분석 명제와 관련된 자, 분석 명제와 관련된 건 순환론에 빠져서
분석명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분석명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이게 없어지면 모든 지식은 경험과 관련된 지식이라는 거죠. 수학이나 이런 것들. 그게 총체주의입니다. 순환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분석명제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동어반복 명제거나 동어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것. 이 경우 이 뒤에 게 중요한데요. 후자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분석명제의 까닭은 뒤에 보면 예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환원할 수 있냐? 둘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다. 이꼴 분석성입니다. 근데 이런 분석성이 가능한 이유는 그거 자체는 설명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에.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에 환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분석성인데. 그럼 왜 대체 가능하냐면 의미가 같기 때문인데 두 표현의 의미가 왜 같은 거지? 동의적 표현은 무슨 뜻이었어요? 대체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체도 의미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에 환원이 가능한 거예요. 분석성을 지지해주는 게 동의적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나 반드시 가능해야 한다라는 것에 동의적 표현이 기대고 있어요. 이번엔 뭐? 필연성. 왜 반드시 대체 가능하냐? 왜 가능하냐?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다라는 것에 기대서 이게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상해요. 환원이 순환론은 늘 오류입니다. 순환론은 오류예요. 분석 명제는 그래서 오류가 있다. 분석성이라는 건 이건 좀 원론적으로 이해되진 않을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시고요. 그래서 17번의 문제 답이 분석 명제는 동의적 표현이라는 것에 의존하고 얘는 필연성 개념에 의존하고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17번은 맞췄어요? 맞히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리고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만 나오는데 19번 문제는 잘못 읽으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총체주의에 대한 비판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내용일치가 아닙니다. 내용일치로 따지면요. 이건 내용일치로서 적절합니다. 이거 누가 할 말이죠?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이 경험과 충돌하더라도 그 충돌 때문에 가설이 틀렸다고 할 수 없다. 왜? 이건 누가 하는 말이야? 콰인이 할 말이지. 콰인은 뭐였어? 가설, 기존 지식, 그 다음에 조건 등이 통해서 예측이 가능해지는데 예측이 틀리면 가설 때문에 틀렸다고도 할 수 있지만 기존 지식 때문에 틀렸다고도 할 수 있고 조건 때문에 틀렸다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가설이 꼭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 이건 콰인이 할 말이지. 그 내용일치로 보면 이건 내용일치는 적절한데요. 총체주의를 까는 내용이어야 됩니다. 총체주의는 누가 주장했던 거죠? 콰인의 주장이었죠. 콰인의 주장을 까기 위해서 콰인의 주장을 언급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1번은 아닙니다. 2번 선지도 보세요. 이 지식은 뭐죠? 이건 다른 부분 읽었어야 되는 건데
음, 논란 중에서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 위치한다고 해서 이게 본문에 있습니다. 중심부에 위치한다고.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라고 누가 주장했어요? 콰인이 주장했습니다. 이것도 총체주의에 대한 비판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이것도 콰인의 생각이 주장이니까. 콰인이 아닌 사람이 콰인을 까야죠. 답은 요거. 왜냐면 여기 나왔잖아요. 맨 마지막 엔딩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까는 거예요.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 없다. 와 같은 논리학의 법칙처럼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모순율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 모순율인데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인 분석력을 분류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비판. 이게 비판. 이게 논리학 지문이거든요. 중심에 있는 논리학은 진짜 경험과 무관한 지식인 것 같은데 분석력대로 볼만한데 그런 지식은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면서 논리학적 지식이 존재한다는 비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전부 다 경험과 유관하다고 하면 경험과 무관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문학으로 갑시다. 문학 어디 할 차례죠? 최소한 160은 했네요. 160페이지. 그 국수 먹고 막 저기 했다는 장면. 160. 이해할 차례. 자, 26번에서 29번까지 중에 혹시 질문 있을까요? 어, 26번 틀리지 않았습니까, 혹시? 은민도 틀렸니? 26번 한번 볼게. 26번, 이거는 독서 지문 같은 거잖아, 솔직히. 그치? 한번 잘 읽어보자. 자, 문학적 시간은 작가의 체험이나 의식에 따라 자연적 시간을 의도적으로 재구성하여 미적 효과를 드러낸다. 자, 그러면 자연적 시간을 가지고 문학적 시간을 재구성한 거죠. 의도를 가지고. 뭐 때문에? 작가의 의식에 따라, 체험에 따라. 자, 그럼 좀만 더 볼게. 삶의 과정과 시간의 흐름을 담은 사건은 주로 과거형으로, 대상의 특징을 감각적으로 형성하는 이미지는 주로 현재형으로 어디에 표현하는 거야? 작품에 표현하는 거겠지. 작품으로 표현했을 때 미적 효과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니? 자연적 시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시로 쓰게 되면 시로 표현됐겠지. 그럼 일상적으로 경험할 때 겪었던 시간은 자연적 시간이고, 이런 시간이고, 그것을 문학 작품에 썼을 때 거기에 시간성이 나타난 건 이건 다 뭐예요? 작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표현된 거 아닙니까? 이해됩니까? 아예 얘기할게요. 아예. 과거형으로 표현되든 현재형으로 표현되든 다 떠나서 이것들은 다 뭡니까? 작품 속에 드러난 문학적 시간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작품이죠? 여기에 시간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지? 옛날에 살아 뭐 하면서 시간대가 만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작품에 나와 있는 건 결국 문학 작품이 누구에 의해서 작가의 의도에 의해서 자연적 시간을 문학 작품으로 표현하면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시간의 모든 표현들은 문학적 시간이 되죠. 이게 시간 순서대로 쓰여 있든 뒤죽박죽으로 시간이 들어있든 어쨌든 문학 작품으로 표현한 결과물 아닙니까? 납득이 됩니까? 자, 26번 잠깐 보죠. 가의 기억과 미음. 기억은 자연적 시간이 작가 의식에 의해 문학적으로 재구성된 것. 문학 작품에 쓰인 시간은 전부 다 문학적 시간인 거예요. 읽어보면. 답은 1번이죠. 아닌가요? 너는 오답을 확인 안 해오니까 틀리잖아. 난 선생님은 답을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선생님 어떤 풀어두다 보면 내가 틀리는 경우도 있어. 아, 선생님 뭘 틀립니까? 아이,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인데. 그런데 문제는 문학적으로 재구성된 시간, 문학 작품에 표현된 시간인 거죠. 문학 작품에 표현된 시간이잖아요. 시간대잖아요. 무조건 문학적 시간입니다. 이해됐어? 답 1번 아니니? 맞지? 응. 틀렸으면 못 선택했어? 2번. 니은은 과거형과 현재형의 적용이 문학 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 경우. 그러면 니은은 어디 나오냐면 과거형과 현재형의 적용은 원래는 이랬어. 삶의 과정과 시간의 흐름을 담은 사건은 과거형으로. 대상의 특징을 감각적으로 형성하는 그런 현재형이야. 원래 이렇게 쓰는데 그것은 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오히려 삶의 과정과 상담 걸 현재형으로. 대상의 특징을 강조 표현하는 이미지는 과거형으로.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보통. 주로. 근데 그걸 뒤집는 게 여기 달라진 경우는 그럼 뭐 해야 돼? 지금 어떠냐면 대상의 특징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는데 특징 아름답다고 얘기해서 이거 현재형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현재형으로 쓰고 있거든요. 여기 진짜 다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문다 그 밤이 아름답다 밤에 환복을 입은 모습이 아름답다 이러면서 얘기해. 물결을 친다 다 여기는 현장밖에 없어요. 뒤집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 그리고 그 모습의 아름다움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면서 현장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거는 달라진 게 아닙니다. 주로 쓰듯이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또 디귿은 서정시의 동작의 변화를 현장으로 묘사하지 않는 경우. 그럼 뭐야?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썼어야 되는데요. 디귿은 뭡니까? 열고 열었고가 되면 과거형인데 열고는 기본형으로 썼기 때문에 현재형. 여기서 현재형이야 다. 눈앞에서 어떤 여인이 한복을 입고 음악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형이 없어요, 지금. 과거형은 이게 우리 문법을 안 배워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나오기 좀 쉽진 않겠지. 과거형은 어떤 거냐면 at과 ot이 들어갔든가 뭐뭐던 뭐뭐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과거. 현재형은 어떤 게 들어갈 때 현재형이에요? 기본형 그대로 쓰인다든가 예쁘다 현재입니다. 먹는다 간다
그런 게 쓰이면 현재입니다. 니은다나 는다. 예. 자, 그다음 요거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결빙의 아버지는 얼음으로 얼어붙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결빙은 얼음이 얼다란 뜻이에요. 시를 읽어보면 시는 어렵지는 않죠. 근데 여기에서 아버지를 얼어 죽었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죽음의 원인은 알 수가 없어요. 읽어보면요. 이 시를 잠깐만 눈으로 훑어봐봐, 네가. 너희들이. 훑어보면 화자의 현재 시점은 언제인 것 같습니까? 몇 연이 현재 시점의 연인 것 같아요? 1, 2, 3연 중에. 3연이죠. 3연은 왜요? 1연은 67살적. 2연은 요즘, 최근. 얘는 오늘. 이게 가장 최신. 그때 얼어붙은 한강교의 한강물을 보면서 한강을 건너다가 한강다리를 건너다가 한강물을 봤는데 그 한강물이 얼어 있어. 옛일고서서 어릴 때 그 겨울밤 아버지 어떤 아버지였어? 추위를 막아주던 아버지가 한강물의 얼음으로 나타나 있다는 걸. 그 얼음을 보고 아버지를 떠올린 거겠지. 그리고 아버지의 그 이런 나를 위해서 막아주던 사랑이 꽝꽝 얼어붙은 잔들을 혹한을 막으며 하얗게 얼음으로 엎드려 있는 것과 같은 모습. 한강물을 아버지의 모습으로 발견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지금 어때요? 이연을 보면 이미 한줌 뻐꾸러사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둘 거 아버지는 얼어 죽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정도. 그래서 길을 지나가다가 한강에 한강물이 얼어 있는 걸 보고 그걸 보고 누구랑 유사하다? 아버지와 유사하다. 그 밑에 흘러가는 물살은 얼지 않고 물살은 외부의 추위로부터 얼음이 막아주고 물살은 흘러서 바다로 가는데 이때 물살은 어린 나. 그래서 이 얼어붙은 얼음, 한강의 얼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리고 그리워하게 되는 작품입니다. 그 정도로 보면 되죠. 문제에서 어려운 거 없죠? 나머지는 넘어가 봅시다. 164페이지. 적성위정 고전소설입니다. 35분부터 38번까지 중에 질문 있을까요?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읽어야 돼. 부분적으로 풀기가 어려워. 이런 내용일치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고전소설에서. 이것 때문에 다 읽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야 뭐 A와 B를 부분만 골라가지고 읽어서 풀어낼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근데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지. 문제 채점한 거에서 틀린 데가 있습니까? 이제 36번? 너는 36번 한번 볼까요? A와 A를 바탕으로 B를 이해한 내용. A랑 B만 한번 읽어봅시다. 이 작품은 중간에 줄거리 있기 때문에 줄거리 꼭 보셔야 돼요. 일영주라고 하는 아이템을 구해 돌아오던 중 성의는 왕위를 이어가는 데 위협을 느낀 형 항의에게 성의는 동생, 형제입니다. 공격을 당해 일영주를 뺏기고 눈이 멀어. 항의의 공격으로 아이템 구현 거 뺏겼고 악인, 긍정적인 선인. A만 있습니다. 한약 한 봉다리를 주면서 누가 존자는 누군데 존자 어딨지 존자 보탑 존자 아마 읽었으면 봤을 거야. 존자라 그래서 하지만 부처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절을 했더니 내 일찍 수도하여 도를 닦아 천하제국의 중생의 선과 악을 보는지라 모든 사람이
파악할 수 있는지라. 이제 네가 효도를 해서 위친지성이 지극하여 정성, 치는 위치는 부모를 위하는 정성이 지극하여 극락서역이 창에 누말리 수말리가 되는데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 그 지극정성으로 길을 삼아 오늘 올 줄 알았는데 과연 왔구나. 나는 미리 알고 있었어 네가 어떤지. 그래서 어디까지? 여기가 어디야? 극락서역. 이곳이 바로 극락서역입니다. 부처가 있는 곳. 어디? 성희가 원래 지냈던 장소에서 극락서역까지 수만리가 떨어져 있어서 보통 효성으로는 올 수 없었을 텐데 성희 너는 올 줄 알았다. 여기를 읽어야 되는데 왜 여기 있느냐? 이어서 봐야 되니까 문맥을. 하며 환약 일봉을 줍니다. 이것이 아이템 일영준이 바삐 돌아가 어머니의 병환을 구해라. 엄마가 아파. 너는 본래 하계 사람이 아니니라. 원래 천상계에서 살다가 뭔가 죄를 지어서 인간계로 와가지고 인간계에서 성이라는 애로 태어났나 보지. 전세 묘일성신과 혐의가 있더니 대립 갈등이 있었어. 금세 이번 생에 전생이 아닌 이번 생에 형제가 됐음에 곤란함과 재난이 있을 것이니 하지만 결국엔 원한을 풀 날이 있을 것이다. 이때 형제가 누구예요? 묘일성신과 성의. 너는 갈등이 있다. 전생에. 묘일성신 누구? 이번 생인데 형제로 태어났어. 항의인 거죠. 줄거리 읽었잖아. 그죠? B 갑니다. B 부분 가야죠. 그러다가 3일 낮 3일 밤 만에 판자 조각이 다다른 곳이 있는지라 죽다 살아났습니다. 놀래서 손을 얼음에 큰 바위 기어 올라가 정신을 수습하여 바위를 의지하고 앉아 탄식하며 말하길 사형이 형님이 어찌 일하지도 불량하여 어질지 못해서 무제한 죄 없는 인명을 파도 속에 원혼이 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은 이 지경이 되게 하였으니 이때 무제한 인명은 같이 약을 구하러 갔던 다른 사람들을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나랑 이게 분리가 된 거예요 지금. 죄 없는 인명은 민지 너좀 쌩쌩해졌다. 뒤에 한 시간 정도 공부해도 더 되겠는데? 자, 알았어. 자, 이제는 부모가 곁에 계신데 얼굴을 알지 못하게 되었으니 어찌 원통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모친의 환우가 바로 병세, 질병, 질환이 어떠하신지 일영주는 과연 썼는지 알지 못하겠으니 어찌 원통하지 않으며 인자하신 우리 모친 속절없이 어쩌수 황천 저승에 돌아가셔서 죽는 거 아닌가 하면서 슬피 울면서 하는데 하늘도 울고 해와 달도 빛을 잃는 겁니다. 욕열은 오열하다, 울다 이런 뜻입니다. 야, 12살짜리야, 12살. 12살이면 몇 학년이냐? 초6인가? 초5인가? 초5짜리가 그렇게 구해가지고 된 겁니다. 자, 둘의 관계. 아직 돌아가셨는지 어쨌든 돌아가실 거 걱정하는 건지 돌아가셔서 한탄하는 게 아닙니다. 본대 하객 사람이라고 아니라고 했는데 B를 보면 성희가 황천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아요. 황천으로 가는 건 엄마가 혹시 황천 저 죽을까 봐 걱정하는 겁니다. 존자는 성희에게 전세 묘세 혐의 있더니 형제됐다고 했는데 B를 보면 성희는 형과의 전세 악연 갈등 관계를 이어가고 있죠. 답은 3번. 그럼 둘의 형제 간의 문제가 전생부터 원래 있었고 지금 이번 생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으로 확인하면 되겠죠? 자, 38번까지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합니다. 네,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불교 설화가 근원이고 대결 구도를 근간으로 해 초월적 존재 또는 천상계가 설정되는 특징 아까 보탑 존재 나왔었죠? 전생이 어땠다고 천상계 얘기했었죠? 또
갈등의 가족 내 문제. 형제 갈등은 가족 내 문제인데 이것을 누가 다루면서 권선징악적 성격을 드러낸다. 한번 봅시다. 성의가 원래 하겠으나 아니라는 존재의 말로 보아. 존재가 이렇게 말하죠. 천상계가 설정돼 있다. 됐죠? 금강의 배불 등의 불교적 소재를 취한 것으로 보아. 자, 불교 이야기와 관련이 있다. 됐고. 천하제국 중생의 선악을 볼 수 있는 존자가 부정한 성의를 만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보아. 아니요. 그런 얘기 없어요. 지극한 효성을 가진 성의. 그래서 너는 오늘 여기 올 줄 알았어, 내가. 하고 만나서 약 준 거죠. 안 그랬으면 안 만났어야지. 그럼 잘 봐봐. 여기 성의가 부정적 인물이야?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럼 부정적인 인물이라면 권선징악에서 뭘 받아야 돼? 벌을 받아야 되죠. 근데 존자를 만나서 뭐예요? 아이템 받잖아요. 구하던 거. 답은 그래서 오늘 요까지. 숙제는 두 질문씩 이어서 풀어오세요.